여러분이 주식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겁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사고 모두가 겁먹을 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래서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살았던 한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고 모두가 환호할 때 조용히 떠난 사람. 그 사람이 남긴 건 단순한 부가 아닙니다. 투자라는 게 결국 무엇인지 보여주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존 템플턴입니다. 1912년 11월 미국 테네시주 윈체스터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비 템플턴은 변호사이자 면화 가공업과 부동산 사업을 병행하는 사업가였고 어머니 벨라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중산층의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존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4살 때 어머니와 함께 뒷마당에 콩을 심었고 그걸 수확해서 동네 가게에 팔아 첫 수익을 올렸습니다. 8살에는 폭죽을 다른 지역에서 사다가 동네 친구들에게 3배 가격으로 되팔았습니다. 17살에는 직접 와인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하비는 아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성적표에서 모든 과목이 A라면 면화 한 묶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면화 한 묶음은 $200 정도였는데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존은 졸업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보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이 정말 배운 건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땅을 사는 방식을 지켜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하비는 경매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농지만 골라 샀습니다. 입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땅, 사람들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땅만 샀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뒤 그 땅들은 몇 배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린 존은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을 때 사는 게 가장 싼 가격에 사는 방법이구나. 1929년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존이 예일 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투자한 돈을 모두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비를 보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학교에서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유머 잡지의 사업 담당 조수로 일했고 졸업 앨범 편집위원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커를 쳤습니다. 예일 대학교에는 부유한 집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포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존은 수학을 잘했고 확률 계산에 능했습니다. 상대방의 패턴을 읽는 것도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학비의 약 25%를 포커로 벌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커에서 배운 건 2가지였다고. 첫째는 확률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것, 둘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는 것. 그 2가지는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1934년 존은 예일 대학교를 추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파이 베타 카파 학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로즈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로즈 장학금은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예였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존은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해외 투자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들과 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만 봤지만 영국인들은 세계를 봤습니다. 존은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은 미국만 보는 걸까? 그게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은 훗날 그를 전 세계 투자의 선구자로 만들었습니다. 1936년 옥스퍼드 졸업 후 존은 친구와 함께 7개월간 35개국을 여행했습니다. 90파운드라는 적은 돈으로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돌았습니다.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올림픽을 보았고 일본과 중국,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본 세상은 책에서 읽은 것과 달랐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에도 성장 가능성이 있었고 부유한 나라들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투자란 결국 미래를 보는 것이고 미래는 지금 모두가 외면하는 곳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1937년 25살의 존 템플턴은 월스트리트에 발을 들였습니다. 패너앤빈이라는 증권회사였는데 이 회사는 나중에 메릴 린치의 일부가 됩니다. 같은 해주디스 포크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신혼부부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집 가구를 중고로 샀고 길에서 주운 것도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두 사람은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수입의 50%를 저축하겠다고. 보통 결혼 서약에는 없는 내용이었지만 존에게 검소함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면서 존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철학을 배웠습니다. 기업의 본질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살 것,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 것, 안전 마진을 확보할 것. 존은 이 원칙들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그의 투자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뉴욕 록펠러 플라자에 있는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팔겠지. 하지만 전쟁이 나면 공장은 돌아가야 하고 군수품은 필요해지고 결국 산업은 살아날 것이다. 그는 곧바로 전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1만 달러는 지금 가치로 약 20만 달러 이상입니다. 막 커리어를 시작한 27살 청년이 빌리기엔 큰 돈이었습니다. 상사는 빌려주었습니다. 존은 그 돈으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 중 1달러 미만으로 거래되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104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중 37개는 이미 파산 상태였습니다. 존은 그 104개 회사 주식을 각각 100주씩 샀습니다. 회사당 약 100달러, 총 1만 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파산 회사까지 샀을까요? 존은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정부가 초과이익세를 도입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이익을 내던 기업들은 전쟁 중 벌어들인 초과이익에 대해 85% 이상의 세금을 냈습니다. 반면 파산 상태였거나 적자였던 기업들은 그런 세금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산업을 살리면 가장 크게 반등할 기업은 바닥에 있던 기업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04개 회사 중 수익을 내지 못한 건 단 4개뿐이었습니다. 4년 뒤 그 포트폴리오는 4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400% 수익이었습니다. 특히 미주리 퍼시픽 철도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주당 12센트 반에 샀는데 팔 때는 5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3,900% 수익입니다. 훗날 존은 말했습니다. 더 오래 들고 있었어야 했다고. 그때 산 주식들은 이후로도 계속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그 경험에서 핵심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팔 때 사야 한다. 가장 비관적인 순간이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그는 이 원칙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대 비관의 지점. 영어로 포인트 오브 맥시멈 패시미즘. 이 말은 그의 투자 철학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1940년 28살의 존 템플턴은 작은 투자 자문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고객은 겨우 8명뿐이었고 운용 자산은 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3년은 이익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기업을 분석할 때 단순히 재무제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경영진의 성품은 어떤지,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을 봤습니다.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만 봤지만 존은 전 세계를 봤습니다. 옥스퍼드 시절 배운 시야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천천히 성장했습니다. 1951년이 되자 드디어 여유가 생겼습니다. 존은 아내 주디스와 함께 버뮤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10년 넘게 쉬지 않고 달려온 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주디스가 스쿠터를 타다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39살 새 아이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존은 무너졌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그 상실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워야 했고 고객들의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958년 그는 아이린 레이놀즈 버틀러라는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남은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1954년 존 템플턴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템플턴 성장 펀드를 설립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뮤추얼 펀드 시장은 미국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존은 처음부터 전 세계에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굳이 외국에 투자하느냐고.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시장 아니냐고. 존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자만이라고. 미국이 유일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건 세상의 절반을 무시하는 거라고. 펀드를 캐나다에 설립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아껴 더 많은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전쟁에 패한 나라였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말은 싸구려 장난감을 뜻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 기업에 투자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품질도 낮고 기술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직접 가서 봤습니다. 1936년 세계 여행 때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일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본 일본은 달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지런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25%를 저축했습니다. 미국의 저축률이 5%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5배나 높았습니다. 그 저축이 공장과 기계에 투자되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쌌습니다. 미국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이 평균 19배였는데 일본 주식은 4배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수익을 내는 기업인데 일본에서는 미국의 5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었습니다. 존은 1950년대부터 개인 자금으로 일본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히타치, 후지필름 같은 기업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외환 규제였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투자할 수는 있었지만 그 돈을 다시 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펀드 고객들의 돈은 아직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기다렸습니다. 일본이 개방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본 정부가 외환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존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템플턴 성장 펀드 자산의 60%를 일본에 투자했습니다. 하나의 펀드가 한 나라의 60%를 넣는다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규제에 걸릴 정도로 집중적인 투자였습니다. 존은 일본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러다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회계 기준에서는 자회사의 실적을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히타치 같은 대기업은 수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자회사들의 이익이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히타치가 자회사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고 그 자회사가 100만 달러 이익을 냈다면 실제로 히타치 몫은 6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타치의 주가 수익 비율이 16배로 보였지만 자회사 실적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6배에 불과했습니다. 남들은 일본이 싸다는 것만 알았지만 존은 얼마나 싼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미국의 2배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존이 사둔 일본 주식들은 몇 배, 몇십 배로 뛰었습니다. 1966년부터 1974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암흑기였습니다. 다우지수가 4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템플턴 성장 펀드는
129% 올랐습니다. 미국이 무너질 때 일본과 캐나다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일본 주식이 비싸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두가 일본에 열광하기 시작할 때 그는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미국 주식시장은 최악이었습니다. 오일 쇼크,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겹쳤습니다. 1979년 비즈니스 위크라는 잡지는 표지에 이런 제목을 실었습니다. 주식의 죽음. 기사에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영원히 끝났을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연기금들은 주식에서 빠져나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존은 그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최대 비관의 지점이구나. 당시 다우지수의 주가 수익 비율은 6.8배였습니다. 기록상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존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미국 주식에 넣었습니다. 10년 전 일본에서 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1982년 그는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대담한 예측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년 안에 3,000을 찍을 거라고. 당시 다우지수는 800 근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1991년 다우지수는 3,000을 돌파했습니다. 1968년 존 템플턴은 바하마로 이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를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금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1964년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영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그래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고. 바하마의 조용한 집에서 그는 세상과 거리를 뒀습니다.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하얀 기둥의 작은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1969년에 지어진 이후로 주방 가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존은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평생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경제석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에 도착하니까요. 자가용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말년에는 기아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직접 운전했고 기사를 두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 차는 독일 고급차와 품질이 비슷한데 훨씬 싸다고. 그의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존은 돈을 버는 건 좋아하지만 쓰는 건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집에서는 가족들이 불을 켜두면 따라다니면서 끄기도 했습니다. 메모를 할 때는 컴퓨터 출력용 종이를 잘라서 썼습니다. 새 노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인색하다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쓸데없이 쓰는 돈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고 투자한 돈은 더 큰 돈이 되고 그 돈은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커리어 초반에 존과 아내 주디스는 수입의 50%를 저축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진 뒤에도 생활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에서 검소함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혐오했습니다. 빚을 지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급하게 팔아야 할 때 팔 수밖에 없다고. 검소하게 살면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1992년 존은 템플턴 펀드를 프랭클린 그룹에 매각했습니다. 매각 금액은 9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템플턴 성장 펀드는 38년간 연평균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54년에 1만 달러를 넣었다면 1992년에는 2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경우 말입니다. 머니 매거진은 그를 20세기 최고의 글로벌 주식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존 템플턴은 투자에서 은퇴한 뒤에도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1972년에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템플턴 상이었습니다. 그는 노벨상을 존경했지만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노벨상에는 영적인 발전에 대한 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리학, 화학, 의학, 문학, 평화에는 상을 주는데
인간의 영혼과 정신에 대한 탐구에는 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만들었습니다. 상금은 노벨상보다 크게 책정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70만 달러입니다. 첫 번째 수상자는 마더 테레사였습니다. 6년 뒤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템플턴 상은 종교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과학과 영성의 접점을 탐구하는 사람들,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철학자들도 받았습니다. 1987년에는 존 템플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서로 배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재단은 우주의 본질, 사랑과 용서의 과학, 인간 의식의 신비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같은 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그에게 기사자기를 수여했습니다. 투자 실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선 활동에 대한 공로였습니다. 존은 평생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때 절약한 세금 1억 달러도 자선에 썼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에 경영대학을 기부해 템플턴 칼리지가 되었습니다. 테네시 고향 근처에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무한히 쌓을 수 있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돈은 너무 많이 줄 수 있지만 사랑은 절대 너무 많이 줄 수 없다고. 2005년 93살의 존 템플턴은 짧은 메모를 썼습니다. 가족과 몇몇 지인에게만 보낸 사적인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5년 안에 세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고 정부 채권 금리는 거의 0에 가까워질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의 예측은 또 맞았습니다. 메모는 2010년에야 공개되었습니다. 존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2008년 7월 8일 존 템플턴은 바하마 나소의 병원에서 9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달 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그가 예견한 금융 혼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부고 기사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최대의 낙관주의자. 투자에서는 비관적일 때 사고 낙관적일 때 팔았지만 삶에서는 늘 낙관적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남겼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평정심을 유지하고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규율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존 템플턴의 삶을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1939년 전쟁이 터졌을 때 사람들은 팔았고 그는 샀습니다. 1950년대 일본을 아무도 안 봤을 때 그는 봤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끝났다고 할 때 그는 들어갔습니다. 2000년대 부동산이 무한히 오를 것 같을 때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남들과 반대로 움직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인간의 뇌는 군중을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십만 년 전 사바나에서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맹수에게 잡혀 먹었습니다. 무리를 따라가야 살아남았습니다. 그 본능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두가 사고 있으면 우리도 사고 싶어집니다. 모두가 팔고 있으면 우리도 불안해서 팔고 싶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군중을 따라가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셈이 됩니다. 모두가 살 때는 이미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고 모두가 팔 때는 이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존 템플턴이 한 말이 있습니다.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행복감 속에서 죽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모두가 무서워할 때가 기회이고 모두가 좋아할 때가 위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존 템플턴처럼 전쟁 터지는 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의 상황이었고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건 이겁니다. 첫째, 시장이 공포에 빠졌을 때 덩달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그때가 오히려 찬찬히 살펴볼 때입니다. 둘째, 시장이 열광할 때 덩달아 흥분하지 않는 것. 그때가 오히려 한 발 물러설 때입니다. 셋째, 남들이 안 보는 곳을 보는 것.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건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치는 외면받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존 템플턴은 자기 차를 직접 몰았고 비행기는 경제석만 탔고 메모지는 재활용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뒤에도 말입니다. 그건 단순히 돈을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검소함이 투자자에게 주는 게 있습니다.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여유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살 수 있는 현금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타이밍을 못 맞춰서도 아닙니다. 남들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 그래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릅니다. 다음에 시장이 폭락해서 모든 뉴스가 공포를 외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존 템플턴이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반대로 시장이 폭등해서 모두가 주식을 사라고 외칠 때도 생각해 보세요. 존 템플턴이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답은 아마 여러분이 하려는 것과 반대일 겁니다. 95년의 삶 동안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군중이 가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 그게 그를 억만장자로 만들었고, 그게 그를 역사에 남는 투자자로 만들었습니다. 주식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모두가 팔 때 사고 모두가 살 때 파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중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존 템플턴은 그 용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에 작은 생각을 남겼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장이 출렁일 때 존 템플턴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모두가 무서워할 때 그는 어떻게 했는지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